당시에 8살짜리 초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을 성폭행까지 하고 난 이후에 무자비한 어떤 그 폭력을 사용을 했고요.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건이었죠. 강간치상 사건 터졌는데 2년 3년형이 선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상당히 양형 선고를 취약하게 하고 있었다. 범죄자의 마음속으로 걸어들어가 새롭게 사건을 추적해보는, 안녕하세요, 마인드헌터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윤성입니다. 자, 이 사건 관련돼서 저뿐만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두순이란 이름 기억 속에 아주 명확하게 있는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08년도 12월 달 추운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당시에 8살짜리 초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을 그 화장실로 유인을 해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강요를 하는데 저항을 하면서 거부를 하니까 무자비한 어떤 그 폭력을 사용을 했고요. 어린 아이에 대해서 성폭행까지 하고 난 이후에 정말 그 천인공노할 부분이 이 아이를 차가운 물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방치해 놓고 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좀 빨리 그 발견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사망했을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구출된 이 그 8세 여아 같은 경우는 복부라든가 하배부, 골반 부위, 외상성 절단에 의해서 영구적 손상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조두순 그러면은 금방 우리의 그 기억에서 즉각적으로 소환이 되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건이었죠. 처벌 형량 자체가 징역 12년 선고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고, 그 양형상의 핵심 사유로 심신미약, 이것도 적용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지탄을 법조계 전체가 다 맞았죠. 검찰에서 두 가지의 그 실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검사가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 그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율하지 않고 일반 형법상에 있어서 강간상해, 치상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5년 이상 무기냐 아니면 7년 이상 무기냐 하는 그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잘못을 시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검찰에서는 실수였다라고 인정은 했습니다. 이제 전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 1983년도에 강간치상 전과가 있습니다. 강간치상인데 징역 3년을 받았어요. 그 다음 95년도에 상해치사, 그러니까 사람을 사망하게끔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치 상태의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돼갖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깎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강간치상 사건 터졌는데 2년 3년형이 선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상당히 양형 선고를 취약하게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좋은 지적이시죠. 대한민국은 이제 대법원의 눈치를 안 보고 사실은 법적 판단을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고, 그와 같은 양심적 판단이 개인적 편견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법관들이 어떻게 판결하나, 이런 비슷한 사안이 있나? 보통 10년 잘 안 넘지? 근데 이거 정도 됐으면 한 12년 선고하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검사도 그만하면 사실은 내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엄청 적게 받은 게 아닌데 그게 큰 문제가 있을까라고 1심 판결 선고 후에 항소 절차 과정에서 판단을 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 더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에서 술 먹다가 사고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음주 문화가 아주 관대한 수준을 넘어서서 가혹했습니다. 그런 형태의 술 문화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관대함, 어디서 나타났느냐? 사법부의 판결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조두순은 그 검찰에서 실수를 한 그런 부분, 또는 이제 재판부에서 그 이전에 있어서 이거 어떤 관례적으로 인정을 해줬던 음주로 인한 그 심신미약을 그대로 이제 수용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수혜를 받은
그렇죠. 그런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 보호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네. 그 당시에 피해자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금을 4천만 원을 수령을 했었어요. 예. 했는데 시에서 받았던 그 긴급 치료 지원비가 600만 원 있었는데 보험을 수령했으니까 그거 반납해라 라고 이제 그 피해자 가족에게 요구를 했었고 예. 만약에 그걸 반납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압류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혜택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는 국가기관의 어떤 실수라든가 법의 허점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다 받았고 정말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될 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하지 않고 그런 최고의 흑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기억이 되고 있죠. 조두순 사건으로부터 비롯돼서 다시 고민하게 되면 사실은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됐어야 되지 않는가. 어차피 이 사람들도 바깥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동네에 가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온다는 얘기만 들으면 전부 님비 현상이 또 벌어져서 네.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도 사회에 완전히 나가기 전에 일정 부분은 적응 기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기 어디 뭐 무인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교수님 생각에는 이제 전자발찌나 외출 제한, 보호관찰소가 이제 다 또 관리해야 되고 경찰들이 또 붙어야 되는 문제인데 성범죄와 관련돼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이제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실효성이 없는 또는 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했을 때 명확하게 더 범죄 피해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네. 그래도 그것이 있음으로써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또는 정신에 대한 영향을 갖다가 미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논란은 지능형으로 뭐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있어도 되는데 효과가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역질문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다른 방안을 한번 제시해봐. 네. 저는 변호사가 되고 법률가가 될 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은 과연 교화 가능한가? 사실 이제 인간에 대한 교화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굳으면은 그건 다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예. 철거해야죠. 예. 예. 찰흙이라고 하더라도 찰흙이 다 굳어져 있다면 그 상태에서는 교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교정 교화라고 하는 것들도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새롭게 재정비하지 않는 한 이런 일반 시민과 국민들의 수준에 부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얘기하려면 실천할 수 있느냐, 누구나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불안이라는 걸 해결하겠다라는 목표 하에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저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전자발찌 하나도 제대로 계속 개선할 수 있게끔 집중하고 외출 제한과 같은 그런 부수 처분이나 과거에 있었던 제도 이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할 수 있는 주제의 집중 이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계속 실효성이 있냐, 새롭게 뭔가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불안감만 발산하는 거로는 오히려 사회가 더 불안해질 것이다. 이 100% 만족한 것은 없어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마인드헌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답을 드려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헌터 이승우였습니다. 우현성이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사회가 나를 제대로 책임져 주지 않은 거야. 여의도 광장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한 100km의 속도로
질주함으로써 2명이 사망하고 지금 정도 같으면은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